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개성이 강한 주인공들의 예측 불허 전개. 이쯤 되면요. 지금 대선판이요. 웬만한 드라마보다 흥미롭다고 할 만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요.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상황이요. 희극인지 비극인지 지금으로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다시 멈춘다. 사적 모임 인원 축소 쪽으로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뭔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정부 오늘 방역 강화 방안 발표할 예정인데요.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식당, 카페도 방역 패스 도입이 유력하다. 청와대가 어제 설명을 좀 했는데요. 거리 두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방역에 대해서 조금 비세 조정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미리 좀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입국자 열흘 동안 격리됩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적혀 있네요. BTS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연했죠.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데 역시 격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행사 같은 데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인데요. 오미크론 접촉 300명 육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확진자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이 조사를 할 때 이 확진되신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다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 바람에 이 접촉한 지인이 있는데 밀접 접촉 사실을 누락했어요. 그리고 이 지인도 오미크론인데 이미 여러 곳을 다녀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접촉한 인원이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물가 10년 만에 최대폭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도 오르면 소득도 올라야 되는데 소득은 따져보니까 마이너스더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이럴 때 하는 표현이 있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답니다, 지금.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니까요, 3.7%입니다. 그리고요,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가 보니까 마이너스 0.7%입니다. 오히려 떨어진 셈이 됐어요.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겹쳐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경제가 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거 정부가 아니라 여당에서 검토한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자 여당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요. 청와대도 이거 문제 있다. 그러니까 정부, 기재부 손을 들어준 청와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가죠. 자,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 차기 정부가 할 일이다. 이걸 왜 지금 얘기합니까?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여당의 선을 그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당정청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뉴스를 보시면 알쏭달쏭한 경우 많죠. 그리고 뉴스에 담긴 배경과 의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의미와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이경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마지막에는 장효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정체가 뭐냐? 이거 누구한테 따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알쏭달쏭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아니다, 모른다. 그리고 더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뭐냐?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와 아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부하가 아니다. 이 얘기 기억을 돌려 보면은 과거에 어떤 분이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의식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입 1호 논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요즘에 인재 영입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1호 영입 인재로 꼽히신 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홍준표가 부러운 안철수. 왜 부러울까요? 그리고 뭐가 부러울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상황으로 갈지는. 그리고 뭔가 더 강력한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기사에 앞서서요. 이 오미크론 확진상 기사가 있습니다. 약간 전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는 부분인데 그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그 기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 부부, 그러니까 국내 오미크론 첫 감염자입니다. 지금요. 이분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들어왔는데 지금 감염이 된 걸로 확인됐죠. 자, 택시를 탔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실제 택시 탄 거 아니에요. 방역 택시 탄 게 아니었어요. 운전한 지인, 그러니까 지인이 가져온 차를 탄 거죠. 근데 운전한 지인 6일간 수십 명 접촉했다.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진술했으면 조치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 이 지인은요, 식당, 마트, 치과 등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지인의 부인은 많은 분들이 모인 교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자칫 집단 감염 걱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 확진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역시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의 준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예방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 급증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또 신종으로 확인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이 큰 거예요. 기사가 두 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탄 선물이냐 악몽이냐 오미크론 정체 논쟁이다. 갑자기 선물? 이런 얘기가 외국에서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뭔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보죠. 남아공은 델타 변이를 누르고 이미 우세종이 됐다. 국내외 낙관론이 있는데 그 이 배경은 이래요. 설명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이 약해 독감처럼 인간과 공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좀 뭔가 종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 됩니다. 반면에요. 유아 감염률 올라가 걱정이다. 위험성 파악 아직 모른다. 시간 더 필요합니다.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아니다. 이거 확산력만 보면 악몽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지금. 다음 기사는 확진되신 분이 한 설명이에요. 기사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첫 환자. 차 안에서 마스크 썼는데 전염이 됐다. 그리고 미각 후각이 무뎌지더라.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파력 이렇게 강할 줄 생각 못했는데 잠깐 악수할 때 전염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오한 설사 미열 증상 금방 사라진다. 냉방병이나 감기 걸린 줄 알았다. 그럼 증상이 냉방병 또는 감기와 아주 흡사하다는 설명인 거죠, 지금요? 자, 지금요, 전국 확산 우려인데 역학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각 후각이 무뎌졌다. 그리고 냉방병과 좀 비슷한 증상 아닐까. 뭐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지금 국내 오미크론 전파 상황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 지금 뭐 보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델타가 100%입니다. 우세종인데요. 이 델타가 우리나라에 4월경에 첫 발견이 돼서 예. 지금 우세종이 될 때까지 한 9월 초에 우세종이 100% 돼버렸으니까 한 5개월 걸렸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 2달 동안 10%에서 100%까지 일주일에 10%씩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이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델타보다 조금 더 전파력이 강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강하다고 하면 쉽게 산술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발병한 지 한 2달 반, 이번에 발견됐으니까 예. 2달 반이 지나면 완전 우세종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전파력이 훨씬 더 높은데 지금 확진자 우리나라 5천 명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거 조만간, 이거 시간 문제지 조만간 10,000명대, 하루 10,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시작하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사실은 우세종으로 차지하는데 최소한 암만 가도 한 달 이상 걸리니까요. 예. 그 사이에는 결국은 우리가 델타에 의해서 숫자가 마구 늘어나면서 이제 이 오미크론이 이제 가세를 하는 모양이 될 텐데요. 예. 근데 정부가 사실은 이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뭐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시에 아마 좀 강화 방안을 발표할 텐데 이런 예. 정도로 거리두기를 유지를 한다면 1만 명은 뭐 쉽게 갑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미크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 백신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모더나 쪽에서 대표가 나와서 백신이 좀 덜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다 잘 듣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가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백신이 얼마나 효능이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조만간 실험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실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예.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던 뭐 모더나를 맞았던 아스트라 맞았던 맞은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예. 그 혈청을 섞습니다. 섞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항체가 얼마나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죽이느냐를 실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화능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실험은 바이러스 배양만 잘 되면 한 2주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발표들이 나오면 백신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갈 수 있는 이 무서운 힘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일단 이제 그걸 보면서 백신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워낙 많아버리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의학적으로는 다들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접종을 꼭 하시라. 또 백신 안 맞으신 분들 꼭 하셔서 항체 수준을 내 몸에 올려놓자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 일단 감염력은 뭐 기존의 델타보다도 몇 배 이상 될 수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 두 가지를 얘기를 섞어서 보면은 많이 전파되지만 독성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서 기사 전해드렸는데 뭐 선물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이거 자칫 악몽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갈리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틀린 이론은 아닙니다. 이제 독성이 그 전파력이 워낙 강한 독성이 약해지고 하는 거는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델타가 우리가 지금 겁내하고 있는 델타도 그 전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배 이상 강했고요. 반면에 치명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수십 명씩 돌아가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이 오미크론이 한 두세 배가 더 강하다 손치더라도 독성이 한 2배 정도 약하다고 예를 가정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 예.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배가 걸려고 2배가 약해지면 결국 돌아가시는 숫자는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도 오미크론은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일 뭐 그것이 일부 주장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낙관하는 거는 그건 너무 좀 섣부른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 얘기하셨는데요.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요. 지금 백신의 효과 유효 기간이 뭐 짧게는 4달, 6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을 맞은 뒤에 해가 바뀌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또 4차 접종, 또 시간이면 또 5차 접종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정말 곤혹스러운 일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맞고 예.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매년 이제 겨울철 병이 아무래도 이니까요. 가을쯤 돼서 독감 백신 맞을 때 한 번씩 맞는 걸로 종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CDC장을 지냈던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이 자꾸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추가 접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각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항체를 유지를 하는지 또 돌파 감염이 생기는지를 보면서 다음 4차가 6개월 뒤가 될지 아니면 한겨울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서 계속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요. 일단 당분간 1년에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그 예방 백신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부가 뭔가 방역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거 좀 늦었다 뭐 이런 지적도 받았어요. 오늘 정부가 뭔가를 발표할 텐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전문가로서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숫자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요, 현장에서는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너무 늦어서 이제 생존이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확진자를 줄이는 방법이 오늘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역시 또 한 번 더 이 유행을 막지 못하는 실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강력한 거리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소상공인들한테 해주면서, 더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뭔가 정체를 알려면. 그리고 부스터샷 이후에 또 맞아야 되는 상황, 자꾸 맞아야 되는 상황 이게 올 수도 있다. 지금 미국도 그런 분위기라고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지금 국내 오미크론 전파 상황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 지금 뭐 보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델타가 100%입니다. 우세종인데요. 이 델타가 우리나라에 4월경에 첫 발견이 돼서 지금 우세종이 될 때까지 한 9월 초에 우세종이 100% 돼버렸으니까 한 5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2달 동안 10%에서 100%까지 일주일에 10%씩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델타보다 조금 더 전파력이 강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강하다고 하면 쉽게 산술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발병한 지 한 2달 반, 이번에 발견됐으니까 2달 반이 지나면
완전 우세종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전파력이 훨씬 더 높은데 지금 확진자 우리나라 5천 명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거 조만간 이거 시간 문제지 조만간 10,000명대 하루 10,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시작하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사실은 우세종으로 차지하는데 최소한 암만 가도 한 달 이상 걸리니까요. 예. 그 사이에는 결국은 우리가 델타에 의해서 숫자가 마구 늘어나면서 이제 이 오미크론이 이제 가세를 하는 모양이 될 텐데요. 예. 근데 정부가 사실은 이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뭐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시에 아마 좀 강화 방안을 발표할 텐데 이런 예. 정도로 거리두기를 유지를 한다면 1만 명은 뭐 쉽게 갑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미크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 백신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모더나 쪽에서 대표가 나와서 백신이 좀 덜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다 잘 듣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가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백신이 얼마나 효능이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조만간 실험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실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예.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던 뭐 모더나를 맞았던 아스트라 맞았던 맞은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예. 그 혈청을 섞습니다. 섞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항체가 얼마나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죽이느냐를 실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화능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실험은 바이러스 배양만 잘 되면 한 2주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발표들이 나오면 백신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갈 수 있는 이 무서운 힘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일단 이제 그걸 보면서 백신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워낙 많아버리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의학적으로는 다들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접종을 꼭 하시라. 또 백신 안 맞으신 분들 꼭 하셔서 항체 수준을 내 몸에 올려놓자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 일단 감염력은 뭐 기존의 델타보다도 몇 배 이상 될 수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 두 가지를 얘기를 섞어서 보면은 많이 전파되지만 독성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서 기사 전해드렸는데 뭐 선물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이거 자칫 악몽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갈리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틀린 이론은 아닙니다. 이제 독성이 그 전파력이 워낙 강한 독성이 약해지고 하는 거는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델타가 우리가 지금 겁내하고 있는 델타도 그 전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9배 이상 강했고요. 반면에 치명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수십 명씩 돌아가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이 오미크론이 한 2~3배가 더 강하다 손치더라도 독성이 한 2배 정도 약하다고 예를 가정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배가 걸려고 2배가 약해지면 결국 돌아가시는 숫자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도 오미크론은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일 뭐 그것이 일부 주장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낙관하는 거는 그건 너무 좀 섣부른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 얘기하셨는데요.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요. 지금 백신의 효과 유효기간이 뭐 짧게는 4달, 6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을 맞은 뒤에
해가 바뀌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또 4차 접종, 또 시간이 되면 또 5차 접종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맞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매년 이게 겨울철 병이 아무래도 이니까요. 가을쯤 돼서 독감 백신 맞을 때 한 번씩 맞는 걸로 종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CDC장을 지냈던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이 자꾸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추가 접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각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항체를 유지를 하는지 또 돌파 감염이 생기는지를 보면서 다음 4차가 6개월 뒤가 될지 아니면 한겨울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서 계속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요. 일단 당분간 1년에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그 예방 백신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부가 뭔가 이제 방역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거 좀 늦었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받았어요. 오늘 정부가 뭔가를 발표할 텐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전문가로서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숫자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요, 현장에서는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너무 늦어서 이제 생존이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확진자를 줄이는 방법이 오늘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역시 또 한 번 더 이 유행을 막지 못하는 실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강력한 거리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소상공인들한테 해주면서, 더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과 관련된 정치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1야당 상황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참 말이 아니네 여기가. 여기 사정은 말이 아니네. 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대선 후보 부하 아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붙여 발끈했다.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라고 느껴지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여기 보면요. 지금 부산 갔다 순천 여수 갔다 제주로 건너갔어요. 자, 제주에서 강경 발언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홍보비 해먹는다 뭐 이런 식의 모욕적에 연설했다. 반드시 인사 조치하세요 후보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격앙됐다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지지율이요. 국민의힘 안 좋아요. 대선 후보나 당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좁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내분의 정당 지지율 좁혀졌다. 이게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선 전략에 큰 변화 없다면 선대위 출범식 불참이다.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거 안 바뀌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그 주변 분들을 향해서 거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큰일 난다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당대표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준석 대표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약간 날선 얘기도 들어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무 거부냐 아니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저는 제 기억에는 딱 한 건 이외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알면은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렇게 제주도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당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 부하 아닙니다라고 언론 인터뷰도 강조를 해요. 이거 상당히 뭔가 불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래에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입니다. 국회 출석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뭔가 겹치죠 지금? 부하가 아니다. 더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직격탄이라고 돼 있죠 제목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말의 울림이 지금 윤 후보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말씀드린다. 당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과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한 얘기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맞습니다. 이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김근학 교수님, 네. 부하가 아니다. 이게 단순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말을 통해서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지금 후보의 대선 후보. 부하가 아니다. 또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들었지만 예.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또 그 전에 2015년인가요? 아마 윤석열 그렇습니다. 후보가 한 당시에 얘기예요. 사람을 위해 근데 충성하지 이번에는 않고. 윤석열 대선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 말로 그렇죠.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기가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했던 얘기를 다시 되돌려주는 건데 이거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아프죠.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핵심 뭐냐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후보가 뽑힌 이후에 당무를 한 번도 딱 한 번 인사보고 받았다는 얘기, 그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얘기 들은 것 중에 이제 뭐 우리도 나왔지만 홍보비를 뭐 이준석이가 해먹으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야바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취급을 하는 부분들을 당대표가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사실 후보가 이건 알아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합의는 물론이고 예. 일말의 상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준석 패싱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말로는 한 건 했다 한 건.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부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도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글로 있는 것이고요. 예.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지지와 당원들의 선출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둘 다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절대 누가 누구 위에 부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 했던 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스스로 고치지 않는 한은 명분하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부하가 아니다. 그 말에 담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 이제 분석을 해 주셨어요. 다음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른바 요즘에 정치권에 갑자기 윤핵관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했죠. 많은 분들이 이 표현 쓰세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윤핵관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만 딴 거죠. 윤핵관. 이런 단어가 등장했는데 뭐 언론에 윤핵관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인용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선대위는 김 전 위원장 없이 여기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갈 수도 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충분히 예우를 해줬다. 그다음에 뭐 후보군을 뭐
3배에서 4배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윤핵관이 과연 누구냐? 언론에 뭐 이렇게 보도도 됐어요. 여러 명이더라. 후보 권위를 빌어 호가호위하는 거. 근데 여기 뭐 언급이 된 분들 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인가 봐요. 그러면은 일단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윤핵관은 누구인가 이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를 놓고 계신 장혜찬 평론가께 질문을 좀 여러 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윤핵관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지 그리고 누구인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저는 사실 실체가 조금 없다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 윤핵관이라고 지금 특정 언론과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네. 기사를 내는 분이 진짜 핵심인가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치권 안팎에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핵심 맞는지 정말로. 일단 정말 핵심 관계자가 확실하다면 예.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굉장히 뭐 불쾌하고 모욕적이라는 기사들이 유독 특정 언론 한 곳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기자분들 각 언론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 이 당사자가 핵심이 맞다면 예. 여러 언론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 사람의 워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 특정 온라인 언론사 한 곳에서만 계속해서 같은 뉘앙스의 코멘트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다른 곳에서 검증해 봤을 때 이분이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미 파악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는 핵심이 아니지만 선거철이 되면 내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의사결정권이나 그만한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도나 원하는 바를 위해서 지금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윤핵관이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이 실체 없는 핵심이 아닌 사람인 유력한 상황에서는 한 발짝 거리를 떨어져서 예. 여기서 뭐라고 하건 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러면서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직접적인 예. 대화 소통을 통해서 예. 다른 더 큰 문제들, 뭐 선대위의 인적 쇄신이나 구성 방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선거철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 이런 언론 보도나 이 여의도 바닥을 떠돌아다니는 말에 우리가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는 어느 쪽 측근이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실명으로 직을 드러낸 상태에서 하면 됩니다. 이름 걸고 얘기하라. 네, 이름 걸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름 걸고 못하는 이야기는 이름 안 걸고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두 가지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을 못 거는 거는 그 얘기가 누가 했다고 알지면 혼날까 봐 그런가요? 아니 뭐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상황은 좀 이런데요. 저 장혜찬 평론가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부하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협력 관계죠. 그러나 많은 정치 원로들, 특히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서 만나서 이 조언을 들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역량을 레이저 빔처럼 후보에게 집중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선대위 파동이 있었는데 예. 결론이 이재명 후보 중심의 선대위를 그렇죠. 꾸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모든 게 바꿔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상하관계다 수직관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원활히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대위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에 과도기다 보니까 예. 실무를 빨리 하다가 뭐 소통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착오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뭐 충분히 저는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협력 관계고 협조적 관계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96일 또 90여일 남은 선거 캠페인의 중심에는 늘 후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선대위상이 좀 부럽습니까? 장혜찬 평론가. 부럽고 말고 할 것은 아니고요. 예. 대선 선대위가 구성될 때 원래 이 정도 진통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일찍 선출되었기 때문에 예. 한 차례 홍역을 먼저 겪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하는 단계에서 이견이 노출된 것인데 이때 차라리 여러 갈등을 잘 봉합하고 민주당처럼 완전히 들어엎기 전에 예, 예. 뭐 이준석 대표의 의견도 반영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사가 좀 더 준비돼 있어요. 다른 패널분들은 기사 좀 소개하고 제가 발언께 좀 드릴게요. 질문도 좀 드리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주도로 윤석열 후보가 간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준석 있는 제주도 갈 의향이 있어. 생각 달라도 함께 가야 한다. 어제 홍준표 의원과 저녁에 만찬회동했어요. 뭐 한 4시간 가까이 저녁을 같이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배석하신 분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주여행을 시사했다. 이준석과 갈등 수습 방안 논의한 듯하다.
윤 후보와 만찬 여부 질문에 뭐 목리 부른다는 오해받기 싫다. 뭐 이러는데 어제 또 본인이 만찬 끝난 다음에 입장을 또 냈어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어제도 뭐 이 얘기는 아니고요. 오전에 기자들한테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로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대할 생각입니다. 자, 어제 만찬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만찬이 끝난 뒤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SNS상에 설명을 좀 했죠.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선배 검사 출신과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3시간 정도 듣기만 했습니다. 일단 많은 얘기를 들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제주를 간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 이재명 후보가 하는 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해보라고 조언만 했습니다. 그럼 제주도 간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했죠. 장혜찬 평론가, 오늘 일정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후보? 일단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네. 만나기 몇 시쯤 제주도로 건너갑니까? 이전에 뭐 정해진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제주에 있을지 아니면 그것도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전에 그것도. 제주도가 아니라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주변에 계신 분들과의 소통이 계속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당직자들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대화가 성사되고 일단 저는 확신하건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직접 소통하기만 하면 이제까지 뭐 갈등으로 비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충분히 두 분이 마음을 맞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직접 소통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가면서 오해가 쌓이고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권 교체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라도 오늘 대화를 하고 두 분이 대화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 외부로 노출된 문제들을 이제는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진하겠다는 선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기영 부대변인께는 민주당은요 선대위 관련 문제를 한번 겪으셨어요. 좀 여러 가지 논란과 혼란 겪었는데 지금 정리 단계에 가서 뭔가 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신속하게 가자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경쟁 정당인 국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오늘 뭐 만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마치 이준석 대표가 뭔가 휴식을 하러 간 것처럼 좀 가볍게. 리프레시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 후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선대위와 함께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처음에 많은 분들을 원팀으로 구성하고자 해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팀 구성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2위나 3위 아니면 모든 경선 주자들이 다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일선에서 열심히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도 결제 라인에서 공동 뭐뭐뭐 이래서 좀 결제 라인에서 기민하지 못해서 그걸 축소하는 거였고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서로 자리를 내놓고 내가 정책 분야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순서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은 당대표하고 후보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이제 좀 소통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선 이후에 지금 거의 뭐 4주 이렇게 지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뭐 넘은 걸로 제가 뭐 카운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달 정도가 되면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너무나도 가볍게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냐, 우리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선 지금에서부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글쎄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이 왜 비선 실세 같은 분들이 한번 3분 정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럼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그 언론에서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니다. 나는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누구누구와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워딩은 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탓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윤석열 후보의
지금 현재 그 뭐 리더십이라든지 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재정비하는 거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계신 분의 이제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혼란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요.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있었던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 두 가지 묶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좀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꾹 참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뭐 묻고 있다는 어디 경상도 바닷가 찾아가서 손잡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서울로 끌고 올라오면 아마 내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요새 찾아와도 가서 의원은 포용하면 30% 득이고 안 받으면 10% 마이너스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포용을 하는 게 우리 당의 책임당원은 폭탄주 이준석, 나르샤 이준석, 반역행위, 즉각 중단. 자, 박원석 전 의원.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징계 탄핵 당대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이 탄핵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왜 본질적으로 벌어진 건지 이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어제 고문단 모임에서는 어쨌든 후보가 포용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부 열성 지지층이나 또 다른 이제 윤핵관 발로 예. 이러면 이제 징계할 수 있다,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거 망치한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이 사태가 빚어진 근본적인 원인에는 뭐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감정이나 예. 뭐 이른바 이준석 패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둘러싼 뭐 불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략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의 승리 공식, 또 이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 공식 이걸 대입해 본다면 예.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세대 연합 그리고 중도 확장 이걸 통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러려면 굉장히 수직적이면서도 일사불란하고 또 메시지가 강한 그런 기동적인 선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영입을 주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이 보이고 있는 선거 전략은 전통적인 선거 전략이에요. 결국에는 보수 지지층을 한 축으로 두고 예.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배경으로 예. 이른바 반문 결집을 하면 이기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그건 좀 지나치게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낙관론이다. 이제 이런 불만이 누적돼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예. 비슷하면 선거 망치겠다. 예.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선거에 대한 컨셉과 전략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 이견을 어떻게 좁힐 건가,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좁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인선 문제까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이제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기존 선대위를 어떻게 보면 재구성하는 수준에서 선대위를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상대 후보는 이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통적인 보수 문법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치 신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그런 점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왔던 거고요. 만약 이제 이대로 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의미심장한 얘기가 예.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 이대로 간다면 나는 선거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선거를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달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전략적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많은 언론들이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잡고 있어요, 지금요. 제주도 건너간다니까. 그리고 가서 아마 현장이 정해지면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지요.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으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대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좀 정리를 가고 있죠. 그런데 인재 영입을 매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요. 자, 먼저 기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은 1호 영입이다. 조동현 지금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잖아요. 결국은 어제 밤에 자진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좀 더 보죠.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생활 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 그리고 뭐 안녕히 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퇴 시사했구나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여당 내에서는요. 이거 허위 사실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시인한 격이 돼서 이게 굉장히 좀 뭔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아니 선대위에서 인재 영입하는데 이거 검증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부실 검증 논란인 거예요. 부실 검증. 아니 왜 이런 거 문제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개인사 논란 조동현 페북에 사의 표명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자, 그런데요.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 그럼 이 정도면 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족 문제거든요. 이게 개인사 문제. 근데 이게 민주당과 사전 협의 없이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임 이틀 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3명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연속해서 들어보겠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뭐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군이라는 굉장히 좁은 집단에서 그 이후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실은 살아왔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죽을 만큼 버텼고 죽을 만큼 일을 했고 죽을 만큼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1호 영입하신 조동현 교수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좀 재차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그 개인적인 사생활의 부분을 굉장히 좀 공적인 부분과 결부시키는 면이 강한 것이죠. 그 문화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뭐 국민적인 정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이기영 부대변인. 참 어려운 문제. 사실 당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가 지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선대위의 대변인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은 솔직히 우선은 국민 정서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이것을 그 조동현 씨가 직접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비판은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달게 받아야 된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어제 밤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퇴 표명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냥 선대위 차원으로 그냥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저도 좀
일정 부분 분노가 좀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 우선은 서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예. 강용석 변호사가 처음 결혼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뿐만 아니고 그것까지는 저희 민주당에서 파악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거를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우선 연락이 안 됐습니다. SNS 글을 올리고 연락이 안 됐었고.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신고까지 좀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종 신고가 있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이것을 민주당 차원에서 예. 한 것은 아닌가 예, 이렇게 예. 지금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어제 저녁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좀 추측이 가능하고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온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우선은 결정적인 이유는 예. SNS 아이들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강용석 씨가 예. 아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SNS도 올렸어요. 본인 SNS에. 그러니까 이 조동현 씨도 하는 얘기가 예. 아이들, 우리 가족들, 특히 아이들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예. 첫째 아이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비판을 해주신다면 비판을 받는 게 맞지만 엄마로서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의 일을 지금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도 잘 키우고 예, 있고 예. 아까 뭐 죽을 만큼 공부하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아이들까지 가족들까지 파헤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따로 대응이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 그 부분에 법적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오늘 저희가 논평도 나갈 거지만 예.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조동현 씨하고 연락을 해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른 아침이니까. 예. 그리고 제가 백혜련 위원장님 뭐 마음속으로는 존경하지만 예. 저 발언은 예. 어떻게 보면은 마치 민주당에서 인재가 필요해서 청년 여성이라는 여성을 그 인재 영입을 해놓고 지금 국민 정서가 이러니까 마치 바로 손을 떼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그래 민주당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많은 여성들 지금 일하는 많은 여성들 특히 이재명 후보가 30대 40대 여성들한테 예. 지지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10년 전에 그런 아픔을 견디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여성에 대해서 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선택을 할 수 없고 예. 비판만 하고 지금 인재 영입하고 버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예. 죄송합니다. 버리는 듯한이라는 표현이 제가 너무 예, 강하게 예. 쓴 것 같은데 이게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것이 민주당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그런 저는 걱정은 앞섭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 예. 민주당에서 이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미리 파악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인재 영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1호 인재 영입이 있고요. 그 맡은 직책이 공동상임 선대위원장님 중책이었어요. 영입을 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인재 영입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검증하는 이런 게 좀 부실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재혼까지는 다 이제 사실은 예. 알고 이렇게 예. 영입을 한 예. 것인데 그 외에 이제 혼외자 문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사생활 나온 문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몰랐을 거기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생활 영역이 이렇게까지 부각이 돼야 되는지 예컨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사실은 사생활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선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대위원장이고 얼굴이 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의 부담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황에선 국민 정서죠. 그러니까 사생활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의 부분은 그 상황에 어떤 맞는 국민 정서의 기준이 작동을 하는 선까지가 될 것이다. 그럼 김건학 교수님 보시기엔 이 사안이요. 그냥 이 정도 논란이 됐지만 민주당에서 그래도 1호 인재로 영입을 했는데 그대로 같이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정도 어느 정도에서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같이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가도 된다? 네, 같이 가도 된다. 이 정도를 뚫고 가야지. 뭐 우리가 사생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근데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경우에는 부담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좀 일관된 뭐 행보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20, 30대의 어떤 호응을 굉장히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지금 자임하고 예. 선대위원장을 한 것이거든요. 예. 이럴 때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 뭐 예. 이분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병준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러치다, 뭐 예쁜 그래갖고 좀 부러치다. 비판을 많이 받았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비유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그거 하나를 내려놓는다. 저는 그것도 오히려 또 부담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이 사생활 논란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지 예. 이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예. 이 부분 뚫고 가는 것도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희찬 평론가께 발언께 드릴게요. 먼저 박원석 전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셨는데 일단 개인의 사생활 문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민 정서와 여론이라는 것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네.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결론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공사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를 대입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생활에 대해 공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용석 변호사가 한다는 매체 예. 저분이 후보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공적 인물이 아닙니다. 공직 후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그런 관음증적인 이 호기심을 가지고서 예, 예. 파헤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민주당에서 뭐 법적 대응을 하시는데 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조동현 씨를 손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공사 구분을 정확히 하는 그런 기준을 예. 만들었으면 좋겠고 흔히 이제 대선이나 총선 앞두고 큰 당들이 묻지마 인재 영입, 보여주기식 인재 영입 이런 게 낳은 하나의 부작용이고 폐해이긴 한데요. 예. 이번에 민주당이 뭐 여론에 일정한 부담이 있겠지만 예.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다면 그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인재 영입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이런 겁니다. 각 당에도 오랫동안 당내에서 준비하고 실력을 갈고 닦은 예.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있고 청년 정치인들이 있고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인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만 앞두면은 외부에서 왜 꼭 밖에서 찾는가? 정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 그 상관없던 삶을 살던 분들을 그럴싸한 스펙과 그럴싸한 경력만 있으면 인재라고 내세워서 인재 영입하는 이런 정치 문화는 또 일각에서는 요즘에 인재 영입 보니까 다 이과 출신이더라. 왜 문과 출신들은 안 뽑냐 이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트렌드가 그렇죠. 예. 이런 정치 문화는 좀 이제는 개선되고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희찬 평론가, 아까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속도 네, 좀 스스로 내주세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을 사실상 시인한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과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를 같은 선상에 아까 살짝 놓고 언급하신 것에 언급하는 것은 반박이시군요, 대단히 지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분을 사퇴시킬지 말지는 민주당과 개인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나 이제까지의 관행이 과연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뭐 결혼 생활 실패할 수 있죠.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예, 부도덕한 예. 부분에 대해서까지 눈 감아주고 사생활이니까 문제 없다고 언제부터 말해주는 그런 문화였느냐 한 가지 질문하고 싶고요. 집권 여당의 그리고 대선을 앞둔 선대위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은 공인입니다. 공직자가 아니라고 해서 공인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는 변명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경구 대표 이렇게 30초 뭐 반박하실 거 있을 것 같아요. 기회 짧게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집권 여당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조동현 씨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제1야당의 현직 국회의원 전 수석 대변인 관련해서도 배우자 남편이 제보한 바가 분명히 있었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현재도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 논쟁이 붙어요, 지금. 그것도 상대방의 과거 있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한 토론에 참석했죠.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좀 내놨어요.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의 강 건너려는 이재명, 내로남불 공정성 훼손 사과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관해서 사과를 했어요, 강하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여기 보면 앞에 조국 전 장관 얘기 있죠? 뒷부분입니다. 울진 원전 공사 재개할 수도. 이거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재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를 잡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저로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근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로 짓지 않는다. 짓던 건 지어서 끝까지 쓴다. 근데 이 설계를 하고 중단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견 또는 지향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당 내에서 상당히 민감한 두 가지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김관학 교수님. 네.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 이거 진정한 사과 의미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답니다. 이거 민주당, 이른바 민주당을 굉장히 강력하게 열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거 당내에서 조금 반발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벌써 발언을 했죠. 어제 저녁에 벌써 이런 입장을 냈어요. 나오자마자.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바꾸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 우선. 모든 시각의 출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시각에 천착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정책도 그렇고 이 조국 문제도 그렇고 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국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실은 중경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 공정성의 문제, 내로남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사실상 적실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성 당원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속에서 정치를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 이제 원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문제 등등의 부분들도 굉장히 유연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 여론을 일단은 이제 보고 그들의 어떤 지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내가 설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를 추진해보겠다. 그런 자세의 어떤 변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어떤 반응, 화면을 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런 토론의 내용이 알려졌죠. 그리고 반응을 냈습니다. 본인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 후보도 여론조차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 찍게 된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약간 좀 비판을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풍겨요. 자, 이경 부대변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 대선에서도 도전을 하셨잖아요. 경선에서 출마하셨는데 상당히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이렇다면 이건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를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명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지 조 전 장관 그때 그 당시에도 그 권력 그러면 어제 사과 대상이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습니까? 사과한 겁니까? 그럼? 보면은 우리는 억울하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태도가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도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났을 때 나경원 아들 같은 경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서울대,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근데 이것은 왜 기사화되지 않느냐 물었을 때 정말 국회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잖아. 나경원이잖아. 그것은 무엇이냐. 그동안 공정과 정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라는 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 근데 또 권력 분배이 없는 거 맞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기존에
무슨 뭐 조국 장관 예. 가족 펀드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표창장 하나 남았는데 이 표창장을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 그런 태도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장희찬 평론가가 발언 기회 요청한 이제 30초 드릴게요. 뭐 네. 반박하실 게 있나 봐요.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유죄 나온 부분이 있고요. 표창장 하나가 아니라 7가지의 스펙 다 허위였고 하지도 않은 호텔 인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고객들을 감동시켰다는 글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인턴 경력서에 기재했다는 내용 등등이 정경심 교수 2심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조국에 건너기 위한 시도 자체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 그럼 열린민주당의 강성파 의원들이나 소위 철험회라고 하는 초선 출신이지만 지금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상당히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어디까지 묵인할 것인가. 추미애 전 장관이 바로 반발한 것처럼 중원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강성파들을 과연 잘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큰 미션을 이재명 후보가 맞닥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어떤 반응, 뭐 어제 있었던 일이고 밤에 좀 나왔죠. 오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요. 다음은요.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러우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화면입니다. 자. 안철수 국민당 대선 후보가 이거 청년의 꿈이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이 소통 홈페이지잖아요. 여기에 글을 올려요. 왜 청년들은 홍준표 의원님을 좋아한다고 열광할까요? 한 수 배우고 싶네요. 그러다 답변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저도 잘 모른다. 다만 진심으로 대하고 거짓말 안 하고 공감하니까 그런 건 아닐까. 이른바 부럽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분을 나이 차이를 보면은 한 8살 차이 나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젊어요. 근데 좀 더 연장자인 홍준표 의원이 청년들한테 열광을 받고 있다. 이게 부러운데 한 수 좀 알려주세요. 근데 답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제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공감,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굳이 설명하면.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이 두 정치인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다른 반응인 겁니까? 근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죠. 예.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처음 등장할 무렵에 청춘 콘서트라는 그런 히트작을 만들면서 한 10년 됐네요, 벌써. 청년들의 지금. 아이콘이고 청년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청년들로부터 더 이상 안철수 후보는 호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만 하더라도 내가 저분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에 청년층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후보가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격세지감이라고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상황이. 청년들의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청년들이 열광하는 것도 저는 한때의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일 수 있다. 네, 다만 안철수 후보는 좀 스스로를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정치 자산을 까먹었기에 10년 전에 청년들의 롤모델이고 원합이었던 안철수가 사라지고 10년 전에는 방향이 완전 달랐었는데 네, 이제는 청년들 사이에서 전혀 호명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됐을까. 저건 홍준표 후보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스스로의 정치 행적을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다른 분이 답변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돌아보세요. 옛날 10년 전을요.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요. 장희찬 평론가. 두 정치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지금 반응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홍준표 의원 참 놀라운 게 본인이 정말 직접 다 댓글 다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짧게 달긴 하지만 달긴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뭐 보좌진이나 메시지 담당 등이 달아주는데 홍준표 후보의 전 후보의 최대 강점 그리고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직접 소통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여전히 또 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고요.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들 인기와 지지를 참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그 인기를 회복하려면 뭔가 파격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 파격이 뭔지 제가 알면 국민의힘에서 하겠죠. 근데 파격이 필요한데 그 파격이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네요,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도 이 열광 아쉽다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당연히 배워야 될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키워드처럼 이 홍준표 전 후보의 직접적인 소통, 누군가를 거치지 않은 1대1 어떤 직접적인 만남과 연결에 청년들이 많이 반응하고 있는 만큼 후보들이 이 누구를 거치지 않고 소통하는 그러한 솔직한 관계를 많이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수 배우고 싶다. 근데 이 한 수가요. 이게 말이 한 수지. 이게 쉽게 배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시간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럽다. 부럽다는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